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기사 정창준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이념 편향성 등의 논란에 대해 연신 사과를 했고 이에 사과 청문회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금융위 해체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이자 교육전문가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2부 당당 토론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3부에선 중국 베이징에서의 북중러 정상들의 만남도 분석해봅니다. 전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3일 수요일 전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어제 현지 시각 오후 4시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있을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김 위원장 만 하루를 달려 1333km를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선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비서실장격인 서열 5일에 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역에 나와서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베이징 도착 직후인 오후 4시 20분쯤 이 주중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향하기에 앞서 대사관 앞 도로가 통제됐고 이 공안과 사복 경찰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이제 있고 또 이제 바로 뒤에 그 딸인 12살 김주애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함께 동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가에선 이번 방중이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와 거의 교류가 없는 김 위원장이 이제 다자 외교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한 2시간 반 뒤에 열릴 전승절 80주년 경축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성루 외교를 펼칩니다. 앞서 지난 30일 이 유리 우사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이 중국 쪽에서 들었다면서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그리고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 주석을 중심으로 푸틴과 김 위원장이 나란히 성루에 설 예정인데 전승절 열병식을 내려보는 상징적인 장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65년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기념행사 이후 60년 만인데요. 국가정보원도 어제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시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이른바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베이징에 도착했죠? 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방중 의원단이 열병식이 열리는 베이징에 어젯밤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도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입니다.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 의장은 각국 정상들과 함께 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의전 서열상 이제 좀 김 위원장과 자리가 가깝진 않지만 우 의장은 각종 행사장에서 이제 김 위원장과 조우하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나 남북 교류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 의장 본인이 또 이산 가족이기도 한데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만찬에 참석해 김 위원장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특검 얘기해보죠. 내란 특검이 국회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이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집과 의원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당시 이제 추 의원이 원내대표였는데 계엄 선포와 이후 2시간여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꿨습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2분가량 통화를 했고요. 네. 통화가 끝난 뒤 10여 분 만에 또 장소를 바꾸기도 해서 이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는데요. 이 때문에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 공지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추 의원은 이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면서 국민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조 의원은 김 전 장관과 37초 통화를 했고 네. 예정됐던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게 전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당직자까지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어제 야당 말살 시도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의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어요. 예, 이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이제 전날까지만 해도 회의 목록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게 이제 야당 측 주장입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추 위원장 자리로 나와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 위원장은 이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돼서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야당 반발에 선을 그었습니다. 나 의원은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의회 독재라면서 이제 피고인 그 6년 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간사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이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이다 그러면서 그런 명분으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그 박 의원도 관련 재판 피고인이라고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결국 어제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죠. 특검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특검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법안 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해당 법안에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을 더 명확히 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형사재판 중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특히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이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1심 재판 의무 중계는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면서 내란 재판이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제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생활경제 소식도 알아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로봇 청소기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예, 요즘 이제 집에서 많이 쓰실 텐데요. 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로봇 청소기 6종을 조사했는데 이 중국 브랜드 3개 제품이 실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를 조작하는 이 모바일 앱이 문제였는데요. 나르왈 에코백스 제품은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된 집 내부 사진과 영상을 별도 인증 없이 빼갈 수 있었고요. 드리미 제품은 아예 카메라를 강제로 켜고 촬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앱으로 다른 사람과 청소 등 일부 기능을 공유하면 이 카메라를 켤 수 있어서 이 해커에게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엔 로봇 청소기를 이제 반려동물 확인 등을 위한 CCTV처럼 쓰는 소비자도 많아서 이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6개 사업자의 이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요.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또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습니다. 강릉에서는 가뭄과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안저안전부에 따르면 강릉의 생활용수 약 87%를 공급하는 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14.1% 기록했는데 전날보다도 0.4%포인트 더 떨어진 겁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아래로 내려가자 수도 계량기를 75% 잠그는 이 제한급수에 들어갔지만 네. 사실 효과는 지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서 공중화장실도 벌써 47곳을 폐쇄했고요.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저수율 10%선 붕괴 여부인데요. 저수율이 10% 밑으로 내려가면 이 취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급수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광역상수도 연계망 확충, 발전용 댐 전환 등 이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지사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해진 지역이 많지만 그래도 지난 밤 사이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전, 광주, 대구 32도, 부산 31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밤까지 한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주의하실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지하도로 안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전면 통제 중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더 가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만 밀리고요. 반대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더 가서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짧게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성격 인터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어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을 포함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문회 어제 밤 늦게까지 하셨는데 네. 최규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네. 적임자입니까? 부적격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적임자라고 봅니다만 또 어제 굉장히 공방이 나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확실한 한 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방이라면 야당에. 예, 야당의 입장에서 보기에 진짜 아니다. 이 후보는 진짜 장관으로서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물론 이제 과거에 올리셨던 SNS에 여러 그 발언들이 이제 문제를 삼기는 했었는데 그게 어떤 거는 30년, 40년 전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북한 얘기도 굉장히 방문한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민화협이라고 하는 그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라고 그 국가기관이거든요. 거기서 간 거라서 그 공적인 일이지 그걸 문제 삼거나 그러기는 어렵겠다. 네. 생각이 들었죠. 쟁점은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이제 청문회다 보니까 그 인물에 집중을 하고 인물에게 주로 많은 말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증인 채택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증인 이게 막 새로운 관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증인 참고인 보면 여야가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증인 참고인들을 서로 얘기를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후보자에 집중해서 후보자의 이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역량이 되느냐 이제 그런 걸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말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고 실은 그 전에 자료를 다 요구를 합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거의 9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을 많이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료들을 보고 의원들이 진위 여부를 좀 따져보기도 하죠. 이번에는 자료 제출을 가지고 공방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기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진본을 원본을 가져와라라든지 네. 이름을 이렇게 지우니까 그 개인정보법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지우고 냈는데 그 누구에게 혜택을 줬는지 인사 혜택을 줬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까지를 공개하라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곤혹스러웠죠. 이 쟁점들, 청문회 쟁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네. 장관입니다.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세요?
소명이 좀 미흡하기는 한데 그게 2006년도에 쓴 그 모건대 행정학 석사 논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매니페스토 운동에 관한 정책 공약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라든지 다른 기사들을 따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용 문구를 다르지를 않은 거죠. 거기에 인용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었고 또 2007년도부터 연구윤리 그 뭐라 그럴까 그 규정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전해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인용구를 달지 않고 표절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논문이 딱 본인이 쓴 딱 하나의 논문이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뒤에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최 후보자가 교사 시절에 네.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밝힌 인터뷰가 이제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1981년도에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12등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울으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좀 격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것도 딱 한 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1년도니까 벌써 45년 전 일이 아닙니까? 네. 저도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사실 많이 맞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나 네. 이제 해명이 좀 됐다고 보고요. 이제 그 뒤에 뭐 음주운전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2003년도의 일입니다. 물론 좀 혈중 농도가 좀 심하기는 한데 알코올 농도가 그렇지만 그 뒤로도 한 번도 운전대를 잡은 일이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어제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네, 실제로 좀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좀 중징계 받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중징계 그렇죠. 중징계도 있지만 문제는 어떤 승진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네. 제한이 됩니다. 그 이력 하나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죠. 승진도 안 되고. 교육 책임자가 그런 전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죠. 영이 안 서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점은 있어서 많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어쨌든 그 뒤로 운전대를 잡은 일이 없고 딱 한 번 그랬고 이제 그랬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넘어간 경향이 있죠. 천안함 음모론 글 공유 관련해서 사과는 했지만 일각에선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교육부 수장에게 어떻게 나라 교육을 맡기느냐 지적도 있습니다. 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어제 많은 시간을 또 이제 야당에서 그 부분을 집중 지적을 했고요. 다만 본인은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을 한번 보는데 토론의 소재로 삼았다 그러셨어요. 이제 본인 의견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대한 다른 시각이 없나 이게 사고는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으로 토론의 거리로 삼았다. 이제 그렇게 어제 좀 소명을 했죠. 이 조국혁신당과도 관련이 있는데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수사에 검찰의 칼춤이라고 한 데 대해선 당시 불공정에 대해서 마음 상했을 젊은이들을 살피지 못했다. 교육자로서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어제 그 부분도 진정성 있게 들렸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조국혁신당의 의원으로서 이제 저희 대표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도 또 교육 쪽에 있고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은 최근에 그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사실 4년을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표창장이라는 것이 입학에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하는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부산대학에서. 제가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50명이 넘은 의전원 합격생들의 그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표창장을 그런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학생이 오히려 합격이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결정적으로 끼친 거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입학 요각에 그 진실이 아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소한다 뭐 그렇죠. 이런 문구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실제로 영향이 없었던 거고 사실 과도한 수사가 맞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당시에 동양대 심사 당시에 직원이 없어서 정경심 교수가 그거를 조작한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시간 내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최근에서 나왔어요. 양심 고백처럼. 그리고 또 그 인턴한 것도 이제 서울대 인턴한 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인턴이 맞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최근에 증언도 나오곤 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소명해야 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죠. 하여튼 저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기회를 탈 수 없는 아이들, 그렇죠. 학생들은 상실감이 크죠. 사실 저도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건 아닌데 늘 청소년 시기에 그런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바빠갖고 학교도 못 나오는데 돈 벌려고 그런 상실감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과도한 건 사실이죠. 최 후보자 사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이제 받아들이신 분위기인데 이 사과로 다 덮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물론 사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여러 이제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뭐 주정 논란이라든지 이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교육계 수장으로서 공백이 너무 오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빨리 어떤 완성된 퍼즐을 맞추고 출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계 그 장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3번이나 교육감을 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일 거고 또 그만큼 또 실력과 어떤 역량이 있다라는 방증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태도를 봐서도 상당히 진정성 있는 해명, 사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일단 중요한 거는 실력이고 빨리 이제 교육계를 살려야 될 이 사람의 이분의 그 후보의 진정한 그 역량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 역량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교육 전문가신데 이 정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것만이 해법이냐 그런 데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네. 있을 겁니다만 왜 한국만 교육 지옥인가에 대한 해법인 거죠 나름. 근데 그 교육 입학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너무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방에 이제 그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엔 골고루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 네. 이게 컨셉이지 않습니까? 함께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게 얼마나 현실이 될까는 이제 좀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뭐 장벽들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죽겠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그 다큐에서 그 뭐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하는 걸 네. 보면 지금 기술 패권 전쟁으로 정말 세계는 뜨겁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 미래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골고루 우리 인재들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 지역의 또 특성에 맞는 특화된 또 그런 인재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잘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돈이 드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텐데 네. 또 우리 학부모들 관심이 많은 영어 조기 교육 관련해서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에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교과서가 이제 3학년부터 영어가 있고 그나마 3학년도 읽거나 쓰기는 안 됩니다. 아하. 말하고 듣는 것만 가능하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영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컨셉이었거든요. 지금 3학년부터 교과서에 영어를 있습니다. 네. 1, 2학년 없습니다. 네. 근데 또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백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들이 유치원 이제 영어 사교육에 빠지는데 그 8월 21일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이게 아동 학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만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달에 너무 맞지가 않고요. 한 3일 전인가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영어를 전공한 그 사람 대학생이 그 문제를 푸는데 7세 50안에 있는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영어를 이렇게 막 암기를 하고 외우고 이거보다 어떤 관계도 형성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탐색하면서 배워야 될 사회성도 있고 정서적인 함양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저도 이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어 사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냈고 제가 어제 장관 후보자님께도 이거를 이제 사교육을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해라. 그래서 정말 레벨 테스트 거치지 않게 해라. 레벨 테스트라는 것이
들어올 때 하는 그런 테스트도 있지만 분반을 하는 테스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봐서 그렇죠. 상하반을 또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세, 7세 되는 이 아이들이 그런 걸 경험해야 되냐는 거죠. 그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자아 존중감이 상실되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한 10% 정도밖에 못 따라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그리고 부모들은 불안감 때문에 조급해지니까 그 사교육이 더 조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6개월 전에는 영어 교육을 하지 말고 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하자. 네, 이건 교육부 장관의 철학과도 어느 정도 좀 맞습니다. 이 궤를 같이 네.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장관은 계속 협력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가는 공생, 함께 힘을 합하는 교육, 협력하고 뭔가 서로 돕고 배려하는 교육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 조기 교육 문제도 살펴봤고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목한 정책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유보 통합이 또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중에서 그 이제 생태 교육이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안에서만 그 실내에서만 막 아이들이 뭐 놀고 이러는 것보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생태 전환 교육 그러니까 자연도 뭐 체험하고 네. 숲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종시에서는 오랫동안 해왔더라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안 했던 것을. 그러니까 생태 교육 유치원에서 얼마나 자연과 더불어 아이들이 호흡하고 또 이렇게 자연 안에서 배울 것들도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거기서 호연지기도 기르는 것이고요. 나무도 좀 타보고요. 네, 줄다리기도 맞습니다. 해보고요. 네. 그 얘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야 합의 될까요? 또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뭐 제 국민들의 또 바라는 것들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이 너무 깁니다. 어서 빨리 현안들이 산적한데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사권은 뭐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채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야 간에는. 네, 여야 간에는. 네. 내일 여성가족부 원민경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아니 오늘인가요? 원민경 장관 오늘이 저는 오늘 알고 예, 있습니다만.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 혹시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그 상임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닌데 위장 전입 의혹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뭐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제 좀 논란이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법 준수나 책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라서요. 이제 글쎄요, 국민이 평가하지 이제 제가 이제 상임위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서 저는 하여튼 좀 빨리 이 정부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출격을 하자 이제 내각이.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공직 후보자 사생활 등을 따로 심사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혁신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사실 혁신당도 동의합니다.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더 많이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네. 하면 이게 직무 적합성이라든지 정책 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중심으로 네. 선진국형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심으로 돼야만 정말 제대로 이 분야를 제대로 끌고 가는 수장으로서 적합하냐의 여부를 봐야 되는데 주로는 이게 도덕성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신상 털기가 과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버립니다. 과거 발언 같은 거에 너무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한 2, 30분 그 청문회를 해버리게 되면 그 시간을 많이 뺏겨버리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가고 이제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검증, 역량 검증을 하자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건 따로 또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여야 관계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장동혁 당대표 체제 출범에 대해서 내란 세력 시즌 2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이제 어제 9월 2일 날 내란 잔당 및 윤건희와 50인의 도적들 수사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네.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는 반탄 대표 아닙니까? 유너게인을 말하고 그걸로 그 캐치프레이즈로 당대표가 된 것이죠. 지금 내란에 관한 것이 특검까지 있고 지금 그것을 국민들은
그거를 현장에서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소위 현행범인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또 사과는커녕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이제 입당을 시키겠다 그러고, 그러니 내란 세력 시즌 2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는 거 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문제에 이제 매달리게 되고 과거로 회귀하게 되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잡을 것도 너무 많고 손들어야 될 것도 많은데 너무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실제로 어떤 건 협치도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속도를 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실기해버리는 것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그런데 너무 거기에 이제 계속 윤호개인 이러니까 내란 잔당 세력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미래가 난망입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일단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범죄 활동을 뭐 은폐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장동영 대표만이 아니라 50인의 도적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이제 수사 촉구를 한 것인데, 그 장동영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만이 아니라 그 너무나 버젓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도적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같이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가 미래를 지향한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비전이나 그런 해법을 좀 제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간데 없지 않습니까? 이 50명에는 그때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추경호 당시 원내도 있고 또 뭐 권성동, 권영세, 나경은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네. 권성동 의원 얘기도 하셨으니까 변명 말고 청계를 떠나라 이렇게 직격하셨던데 어떤 배경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인데요. 이제 반드시 저는 정계를 떠나야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이 그 이제 통일교회 가서 2번이나 큰절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어른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 사이버 종교면서 거대 규모를 자랑하는 종교에 그렇게 절을 했다는 것은 그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또 김건희와 통일교회 관계도 있고 권성동과 통일교회 관계도 있고 전혀 무관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데, 본인이 2023년 3월에 그 헌법 4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네. 신상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한테도 같이 거기다가 또 사인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표결하기 전에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 그거 앞서서 본인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걸 지키십시오.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정계를 떠나세요, 그런 말입니다. 체포동의안 다음 주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물론 또 뭐 아까 당연히 뭐 독재다 이제 이러면서 그걸 막아내려고 하겠죠. 뭐 입법 독재다. 뭐 거대 여당이 이렇게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이게 폭력을 휘두른다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표결될 거라고 봅니다. 의석으로서는 네. 국민의힘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죠. 108석이니까요.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네. 복당한 이후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여론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권 운영이 지금 탄력을 좀 받고 있고 초기이고, 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목도에서 떨어지고요. 이제 조국 대표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는 든든함과 안정감이 있긴 한데 저희가 조금 더 쪼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 저희가 쉐빙선이라 그래서 12척의 쉐빙선이다 그래서 이제 치고 나간다, 얼음을 깨고 간다 이랬는데 지금은 망치선이라고 저희가 네. 좀 앞장서서 좀 공격수가 되겠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더불어서 좀 내란 세력 척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내세우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소위 저희가 좀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 잔당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국 대표님은 우리 12명의 의원들과 함께 그런 활동도 하지만 지금 이제 경청하기 위한 이제 좀 투어도 하고 있거든요. 네. 당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민심도 조금 살피고
또 듣는다고 하는 건 그만큼 사람들과 공감하고 또 뭔가 마음을 사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걸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투어도 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서서히 반등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왜 민주당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일까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행보를 하니까 언론이 주목을 해가는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면 복권이라서 복권이라고 하면 정치 활동을 하라고 하는 그 제한을 조금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당내 현안도 있고 당내 이제 리부팅이라 그래서 조국혁신당 리부팅이라 그래서 당내 현안도 보고 이제 민생도 살피고 정치 개혁도 하고 인권도 살피고 이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불편하게 보는 시각을 저희도 상쇄해 가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기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하의 슈퍼라디오 DJ 하입니다. 오늘은 선미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휠체어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여행은 늘 망설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 여름 저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장애인 편의 차량을 지원받고 이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제주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9월이 되면서 더위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예년 이맘때보다 아침 기온은 1, 2도 정도 높고 낮 기온은 2도에서 5도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도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낮에는 서울 33도, 대전, 대구, 광주, 제주 32도, 강릉, 부산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아직 습도가 높은 편이어서 체감 온도는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의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내륙과 전남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밤까지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복과 상복의 대비, 이 상황에 대한 두 분 소회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뭐 결혼 때 이거 맞췄던 두루마기를 입고 갔는데 오랜만에 한번 입어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또 국회에 한복을 입고 간 건 처음이어서 뭐 나름 좀 뜻깊게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그 캐대헌 때문에 네. 한복 또 특히 갓 이런 게 네.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한복 패션이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당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했더라면 그래도 또 참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동참을 뭐 하고 싶지 않으셨다면 그냥 평복으로 입고 오셨으면 뭐 그나마 또 이해할 만한데 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은 것은 저는 좀 너무나 많이 나갔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과거 이태원 참사 때 그때 정부 측에서 보면 제대로 된 그 근조 리본을 안 달았거든요. 처음에 안 달다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그냥 까만 것만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굉장히 비판이 높았는데 이번에 또 이 리본까지 달고 오시고 이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좀 더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딱 100일이 되지 않습니까? 100일밖에 안 된 그것도 인수위도 없이 그래서 정말 생짜로 딱 100일밖에 안 된 그 정부에 대해서 조문을 하는 형식의 상복을 입었다. 이건 뭐 저는 정말 굉장히 좀 잘못된 그 행태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 이번 정기 국회를 생산적 국회라기보다는 정쟁으로 좀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기국회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의 말씀들을 국회의원 연찬회 때나 이럴 때 뭐 전쟁터 나가는 그걸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전략하에서 움직인 것 같아서 이번 정기 국회가 제대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생산적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정기국회를 통해서 민생에 전념하고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 야당도 제1야당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장, 민주당 소속이었죠. 지금은 탈당은 하셨지만 거의 민주당 당원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원식 의장님과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는 여당이 됐음으로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복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복을 입자는 제안을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님이 하셨고 그걸 우원식 의장님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복이 뭔 죄입니까? 예, 잔칫날 좋은 뜻으로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함께 진짜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 못 입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안을 한 날 국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당 목 추천 몫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날 민주당 추천 국가인권위원과 우리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그 크로스로 투표가 있었는데 네네. 각 당이 추천을 하면 이렇게 서로 통과를 시켜주도록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서로 당론 반대라는 얘기도 없었고 네. 그런데 동시 투표를 하면서 저희가 추천한 인권위원을 부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 이번에 또 새로운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흠결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뭐 최교진 교육부 총리의 그런 막대한 그 후에 좀 알아보고요. 그런 것과는 뭐 전혀 상관없는 우리 쪽에서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비리나 도덕적 흠결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론 반대 아니라고 했으면서 당론 반대로 부결시켰던 날입니다. 그날 한복 입고 오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각 당이 추천한 인사추천 몫에 대해서 한마디의 뭐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각 당이 지도부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도부 오기 전에야 소위 또 막 공격하고 하더라도 네. 이제 협치를 하고 같이 인사도 나누면 좋을 텐데 뭐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는 악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으면서 소위 항복 입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겉으로는 국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강릉에 가뭄 등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복의 뜻을 국민들에게 표명하고 싶다면 그 국회의장과 그리고 우리 당 국회 부의장 포함해서 국회 부의장까지 해서 의장단들은 입으시면서 사회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표명하시고 저희는 시기와 방법과 내용상 국민 정서상 지금은 그런 게 맞지 않으니 그냥 평복 차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반대한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거 거절하고 뭐 입기 싫으면 당신들 안 입으면 되지 우리는 입고 오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겉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예 하하호호 하면서 전혀 우리 얘기는 묵살하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말살이고 왜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민주주의가 죽었다라는 걸 표현하자. 라고 해서 소위 검은 옷을 입고 나간 겁니다. 정말 비감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게 아마 상복을 입고 국회 개원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좀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연찬회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국민의힘 연찬회 때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뭐 그런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 거다가 또 싸우는 자에게 공천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누가 자기의 소신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지도부의 확실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9월 1일 그 정기국회 때 그런 정말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권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여정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민망한 장면이 국회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여야 간의 모습이. 이런 여야 대치 국면에서 국회의장의 한복 제안 좀 적절했을까요?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복과 한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좀 대국적 견지에서 한복을 입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것 이게 저는 왜 이게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대외적으로 국가의 어떤 그런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세계적으로 보여줄 때 좋은 기회였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상당히 오히려 뭐 위기로 만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짧게 좀. 네. 네. 한복의 그 좋은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17대 국회 때 저 그때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 상임위는 아니지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때 같이 그 문화 담당이니까 K컬처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중에 다 같이 한복을 입고 나오고 네. 우리가 그날은 이제
이런 한복이라든지 우리의 K컬처를 알리는데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었죠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겉으로 본인들 하하호호하고 사진 찍고 그럴 국면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자꾸 말씀은 아까 하셨으니까. 의원 연찬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이 잔치집 깎겠죠. 그러니까 의원 연찬에도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특급 호텔 가서 파라다이스 그 의원 연찬회 하고 저희는 국가공공기관 연수원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싸우자 이 정도의 그 발언도 못할 상황입니까?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 정도라면 정청래 대표 등에게 빨리 여야 협치를 하도록 권하는 게 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그 민주당이 그날 막 진짜 강릉 가뭄이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두할 때 그 장면과 그 노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정말 금항아리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피다.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높더라. 그 장면이 생각날 경지였습니다. 그런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주제에 좀 집중해서 가시죠. 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이건 김희정 의원님이 먼저 좀 말씀 주실까요? 일단 그 잘했다고 칭찬받을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낙마한 이진숙 교육부총리가 그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한 가지 항목만 걸려도 탈락될 정도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음주운전 전력을 통해서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완전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0.187 그 소주 3병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는 음주운전 교직원이나 공무원을 10건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강등하는 듯 강력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입 다물고 있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징계를 했는데 소위 공직사회에 령이 안 서죠. 자기는 그러지 못하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진숙 교육부총리가 사실 표절 때문에 낙마한 사유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최규진 후보자 경우도 논문 표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감을 하면서 이 표절 문제에 대해서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재고 교장이 학교 경영계획서를 표절했더니 직위해제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을 감고 똑같은 거에 대해서 교육수장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한 처벌을 했던 게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드러난 부분인데요. 사실 그 사상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념 편향성 네,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천안함 복심 부분이라든지 북한에 거의 VIP 대접을 받았는지 여러 번 방문을 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제 추가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모범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를 한 게 밝혀졌었는데 처음에 발뺌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거 자료를 냈더니 그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념 편향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는 모양이 났고요.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천안함 음모론 관련돼서는 다른 나라까지 걸고 넘어졌었잖아요. 이스라엘까지. 예. 북한의 상황이 명확하게 나왔는데 그렇고요. 그거 이외에도 북한 찬양단체의 후원을 독려를 한 부분이라든지 통일 교육 관련된 교수 학습 자료를 만들면서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을 쓴 것이라든지 계속 교육감을 하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좀 반론 듣고 갈까요?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여기 지금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좀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야기하면 싶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감 시절에 표절이라든가 또 음주 문제가 불거진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 그 징계를 해야죠. 그 규정이 다 있고
그럼 징계를 본인이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서 징계를 안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개인사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 그걸 이제 겹쳐서 이야기하면 조금 모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교육감으로서 해야 되는 그 지위에서 나오는 네. 그 결정이니까 그거는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을 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실 거 원래 청문회가 그런 걸 지적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지적 그 몰입해서는 조금 제도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저는 항상 좀 드리면 저는 그 뭐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저는 꾸준히 그 문제를 항상 제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할 건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천안함 뭐 음모론 이런 것도 하는데 이분이 네.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저도 예전에 천안함 문제 뭐 한번 이야기했다가 몰매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참 뭐 이야기를 아무리 해명을 해도 거의 그 당시에 뭐 함장이 천안함이 폭침되는데 그 함장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인데 그 부분을 좀 탓했다가 막 이상한 색깔론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이게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나눠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큰 틀에서 우리나라 이 청문회 제도가 그 직무 능력과 도덕성을 좀 나누어서 살피는 조금 더 선진적인 방식으로 가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우리가 민주당 야당일 때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해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자, 네. 변하실 법은 그 종합적으로 우리가 직무 능력과 도덕성 구분해서 청문회 하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게 이제 미국의 청문회 제도를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덕성에서 검증이 안 되면 직무 능력 청문회의 돌입 자체가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최교진 후보 같은 경우는 청문회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인 그 사전 검증 청문회 사전 단계인 도덕성 문제에서 이 정도면 걸러지기 때문에 청문회에 가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청문회 제도 제가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 제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동의를 하려면 아예 이런 사람을 사전 검증해서 걸렀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함 같은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함장에 묻는 게 아니라 북한을 먼저 질타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일체 없이 우리나라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맞는 거 아닌가요? 북한을 질타했다면서요? 그거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네. 북한을 질타해야 되는데 어제 질의하시는 질타해야 되는데 어제 질의하시는 제가 직접 들은 게 민주당 아니었어요. 예. 김문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군의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46 용사들의 가족들의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또 함장도 나와 계셨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이었고 말씀드린 게 사실 천안함 관련된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국제보고서가 채택된 지 3년이나 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논의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답변 과정에 결론 내리기 전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역시 청문회를 통해서 아니다. 당신이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국제검증단이 통해서 이미 결론 내린 다음의 일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무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새롭게 나온 부분이 뭐냐면 그럼 교사로서 적절한가. 어제 어린 여학생을 그냥 성적 떨어져서 울고 있다는 여학생에 대해서 무슨 교화하거나 말로 상담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뺨 때렸다고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세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폭력을 한 행위 그리고 음주운전을 문제 삼은 이유는 뭐냐면 학생을 잘 알려면 뭐 자취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같이 마셔봐야 된다라고 이 제대로 된 교육관을 가지지 못한 분이라는 게 여러 군데서 드러났고 어제도 그거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도 그렇죠. 업무 능력에 관련돼서는 보여준 장면이 없었고 교육자로서 인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청문회였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이제 최규진 후보자는 전교 1등 아이가 전교 12등을 했는데 성적표를 주는데 그랬었죠. 울기 시작을 하더라. 근데 12등한 아이가 울면 꼴찌는 죽어야 하냐. 응?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뺨을 때렸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짤막한 논평 듣고 뭐 그런 넘어가겠습니다. 거는 좀 뭐 이런저런 뭐 논란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뺨을 때린 폭력 행위 자체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뭐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거나 말 한마디를 딱 끄집어내서 문맥을 엮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본질과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사청문회가 한두 가지 사실들을 끄집어내서 서사를 만들고 그거를 정치 공세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서 먼저 좀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낭만은 요 하나 정도만 나와도 낭만감입니다. 어린 여학생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뺨 때릴 정도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드러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저는 또 여기까지 좀 부산 하실까요? 의원으로 한 가지 더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주제가 이제 너무 아니 이 정도로 많아요. 어제 나온 게 부산 여전히 부끄러운 네. 부산이라고 이것만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만 나와도 자진 사퇴고 또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사퇴를 권고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지난번에 낙마했으니까 이번은 그냥 가자. 이건 적절하지 않죠. 훌륭한 그 충분히 사람들이 전달이 굉장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산 관련 발언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옮긴 거잖아요. 본인이 네. 동의라니까 옮긴 거죠. 옮기고 전달한 거니까. 저 부산 시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잠시 부산 얘기를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18대 대선 직후에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시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 이 두 분이 좀 그러니까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는 건 그게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 수장으로선 부적절하다. 그냥 딱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이런 사람 맡길 수 있겠어요? 일반 평교사 되기도 힘듭니다.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이런 사람 그 선생님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국회 법사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추나 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보인권을 상정하지 않은 것.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관행적으로 좀 인정해 왔던 거 아닌가요? 이 본질은 관행적이지가 않죠. 예. 저는 뭐 일단 추나대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 동의가 안 되는데요. 네. 이건 정말 전형적인 황색 저널리즘이나 포퓰리즘적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은 그 계엄이 있던 그날 밤에 윤석열과 통화를 했죠. 또 그 이후에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또 뭐 윤석열 구속 이후에 접견을 했고 또 헌재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정말 뜬금없이 헌법재판소에 뭐 중국인들이 있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중국인을 그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조용히 자수하고 계셔야죠.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법사위에 간사로 왔다. 물론 그 본인이 원했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원내 전략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법사위 간사로 보낸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고 저는 받아들이자면은 그냥 정쟁을 하자, 싸움을 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5선 의원이며 또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분이
법사위에 그것도 이제 그 사실은 내란과 관련된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에 간사로 온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관례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말씀 주시죠. 좀 전에 저희가 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으면서 같은 당 타당의 교섭단체에서 간사 선임 전적으로 맡겨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방해한다? 정말 나경원 대표가 두렵긴 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6선의 추미애 의원님이 무게감 있게 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사실 간사를 하기에는 무게감이 있는 나경원 의원이 같습니다. 두 분이 그래도 과거 좋았던 시절에 국회에 이런 통합과 협치를 해보던 시절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맞춰서 함께 잘할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라서 실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법 위에 본인이 존재를 하는 겁니까? 국회법과 그동안 헌정 사상이 있었던 모든 관례를 다 무시를 하고 있어요. 국회법에는 위원장에 관련된 조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규정인데요. 거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규정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명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 당이 추천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아니든 그거는 그 당의 대표 몫이니까 자기네들 간사를 뽑아온 거니까 우리가 서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의안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절차가 완료됐는데 1시간 뒤에 갑자기 소위 없었던 일처럼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국회법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추미애 위원장까지 오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에 이 모든 혼란을 만들었던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습니다만 소수당이라고 입 막고 피감기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나가겠다고 해서 뿌려쳤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왔던 이춘석 법사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해가지고 없어졌던 자리입니다. 없어졌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온 자리입니다. 집중을 해야죠. 자중해야 될 쪽은 민주당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걸 다 곡해를 해가지고 이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이게 토론이 됩니까? 권칠승 의원님 그런 자리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 정도 되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저희 당에 저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관례대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인정하고 우리 당 간사를 우리가 뽑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을 왜 간사로 보내냐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범죄 사실이 굉장히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되죠. 네. 그런데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구성은 범죄 사실이 있어서 이미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본인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시죠? 박지원 의원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올 9월에 무혐의 되기 전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잠시만요. 검찰이 했던 행위들 아닙니까 그게? 두 분 잠시만요. 제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좀 짧게 좀 하십시오.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실제로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로 꽉 채우면서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나경원 간사를 이게 안 하겠다. 국회법 어디에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옹호했던 사람을 법사위 간사로 세우는 게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자 쉬어가겠습니다. 양당 토론 없습니다. 저는 심판 각하된다고 했잖아요. 두 분 잠시만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옹호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법을 당당 토론 쉬어가겠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펠리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다소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 얘기하다가 좀 두 당의 상황들이 좀 격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법사위에서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이렇게 한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 의원님? 완전 꼰대 발언이죠. 그 뭐 이렇게 말싸움하다가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뭐 똑같은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간사로서 갖춰야 될 뭐 기본적인 품이나 소양이 부족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의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간사 선임과 관련돼서 사실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제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좀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장례 정리는 오히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정리는 안 되고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격하게 한쪽 편을 들면서 소위 한쪽 당 간사를 이렇게 면박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이 여야 간에 이제 센 쟁점 현안이 나왔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기관 범위 인력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 센 특검법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봅니다. 권 의원님 먼저. 예, 지금 뭐 내란 특검도 그렇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나올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수사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네, 원래 예정했던 대로 민주당이 그냥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구성을 할 때도 국민의힘 추천 몫은 없이 이제 특검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하기로 해놓고선 지금 또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들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만 늘리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세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들 마음에 드는 검찰 수사, 본인들 마음에 드는 재판이 나올 때까지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이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으로써 내란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이 광범위한 해석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사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직 그 당론은 아니죠. 예, 지금 뭐 많은 다수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CCTV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CCTV 이 대국민 공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흘러가는 국면은 공개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열람한 것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의 시작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언급된 이유가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 특검이 독직 폭행을 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특검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의 이 또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거든요. 특검 관계자 10여 명이 달려들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빼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네.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 빠질 것 같았다. 이러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심각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실 법적 조치까지 지금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 또 수사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계속 이런 논란을 짚으면 결국에는 그 영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지금 그런 추측이 됩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 당내 신동욱 의원이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만 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설명만 할 바에는 CCTV 공개해서 국민 판단에 맡기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현행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과는 달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을 한 적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열람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열람 이후에 사실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이미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특별히 더 피해를 봐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해져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나 수감자에 대한 인권이 깡그리 무시되는 장면을 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번 단순 사건 하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열람을 했는데 네. 어찌됐든 영상이 지금 밖에 이제 짧게 19초 정도가 지금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집행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그다음에 공공정보공개법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진위 여부가 확인은 명확히 돼야 될 텐데 일부가 유출된 것은 뭐 그게 뭐 진본이고 그 유출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네.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뭐 공개해야 되겠죠. 내란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개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자택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입니다. 피의자 신분인데요.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 폭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일단 협조를 해야 될 게 있다면 협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거를 보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사무처 당직자가 개인 비서가 아니라 이제 원내대표실 뭐 비서라든지 행정국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저희 순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근무한 저희 당직자들 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간 이후에 몇 차례 원내대표가 바꿨는데도 국회에 있는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기서 무슨 자료가 남아있거나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직원들이나 이런 경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듯이 보여지게 강압적인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관련돼서 경기도청 압수수색했을 때 했던 얘기가 지금 딱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데요. 네. 뭐냐면 그 정치인에게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냥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행위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참고인인지 피고인인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덧붙이는 거고 정치 생명 끊으려고 하는 거다.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압수수색 자체가 주는 정치적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로 이제 그 당사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민주당의 정진상 실장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침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대선 자금 수수라든지 돈과 관련된 비리 이런 건데도 압수수색을 할 때 침탈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했던 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하겠다라는 뜻을 표명했는데 그냥 참고인 신분인데도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 건 다. 이미 제출 방식을 얘기하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혀 실제 수사의 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그냥 뭔가 문제 있구나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이 국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 이미 제출 형식은 안 되는 겁니까? 그거를 뭐 상당히 협의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뭐 특검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법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제 발부가 된 영장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이 뭐 자의적으로 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김인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뭐 옛날 경기도청의 정치자금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네. 또 민주당의 정치자금 관련된 이런 압수수색들이 있었는데 이 사례의 경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뭐 법인카드 그 수백 차례 해가지고 한 10만 몇천 원 뭐 이렇게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검찰의 의도적 그런 기획 수사가 있는 그 사냥이죠. 사냥 수사가 아니고 그런 것이었고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게 원체 그날 새벽에 해제가 되는 바람에 별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3, 4일 정도라도 계엄이 선포가 되고 계엄이 진행이 됐다면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난 비극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기획했던 사람들 그리고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잣대를 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사례의 경중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례의 경중이 다르죠. 계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냥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뭐 이런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국무회의에 같이 있었던 한독수 총리마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려온 방조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이 그냥 그날 원내대표였고 또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었다라는 이유 그리고 그때 그 당직을 맡았던 사무국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슨 동조다 뭐 함께 기획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경중이 다른 거죠. 명확하게 사건이 드러났고 범죄 행위를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과거에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을 할 때는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피고인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털어가고 이게 경중이 다르다는 말을 여기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이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이 굉장히 아팠다든가 네. 뭐 외국에 있었다든가 이러면 투표 참여를 못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그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도 안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한 10여 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법적 책임을 떠나서 사실관계, 역사적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가 자리 잡고 있는 국회는 여의도동이고 그 여의도동의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이십니다.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참여를 안 했는데 그분 지금 국무총리 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안 온 것과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저 개인적인 행보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멀리 지방에 있었다든가 이러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깊이 잠이 들었다든가 그건 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다시 계엄 얘기로 또 돌아가는 국회 본청에 와 있었음에서도 그거 몇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러 오지 않았다는 건 이건 의도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김정우 의원님 밝혀져야 멘트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고 싶으신 거죠.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뜨겁게 토론을 해주시네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청취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잠시 후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가 열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 막루에 서서 삼각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국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오늘 이제 바로 전승절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위기도 고조돼 있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도 있습니다. 워낙 그 완전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많은 통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의 첨단 무기들이 공개될 텐데 어떤 무기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세요? 중국이 가장 최근에 개최했던 열병식은 2019년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했던 열병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열병식에 선보이는 무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중국선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6년 전 열병식 이후에 개발된 최첨단 무기다라는 점을 중국 정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무기의 그 특징을 들여다보면 미군의 그 무기 체제를 겨냥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한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대표적인 거로 보이고요. 네. 또 다른 특징은 육해공 등 모든 영역에서 무인기 무기 체제를 대량 선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고, 그리고 또 스텔스 기능을 갖춘 공격용 드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인데 방중에 나선 의도 뭘까요? 그 여러 가지의 이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저는 제일 첫 번째는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하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일이 그 삼각 공조를 강화하면서 대북 압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 한미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을 뒷배로 두고 싶은 그런 강력한 염원이 아마 이번 그 방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경제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러시아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방중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지금 얘기 나오는 안러 경중,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이런 어떤 스탠스의 일종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안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는데요. 네. 북한의 그 안보는 러시아가 있다고 해서 다 보장되는 게 아니고 만일 그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중국일 겁니다. 네. 가장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지정학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보장해주지 않는 북한의 안보가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저는 그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보든 경제든 중국이 이 북한에 갖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문에 대한 중국 현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굉장히 그 베일에 쌓였던 인물이고 네. 또 그 잘 공개적성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에 이제 그 다자 무대에 처음으로 이게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장 과연 왜 그랬을까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아마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 그 돌이켜 보면 금년 5월달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그 똑같은 전승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푸틴이 김정은을 초청을 했거든요. 네. 초청을 했는데 그때 그 초청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봐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누가 더 큰 것인가를 보여준 것 아니냐 하는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과시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그 방중을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현지에서는 일단 김정은이 깜짝 등장하면서 이 전승절 행사는 시각적으로 강한 효과를 가지면서 흥행에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내부의 이 분위기를 보면 일정 부분 어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공허함 같은 것도 느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관심을 가는 부분이 김 위원장의 딸인 주혜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거 후계자 신고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얼마 전 평양에 있었던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는 그 외교적 행사에도 이제 김주혜가 동행을 했었고 네. 이번 공식 방문에서도 이제 김주혜 동행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체가 김주혜가 김정은의 후계자임을 중국 측에 자연스럽게 알리려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북한 내에서도 아직 후계자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사전 신고하는 형태로 통보를 한다?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보고 보는 신중론도 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시선이 같이 공존하고 있군요. 네네. 이 북중러 3국의 연대, 신냉전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중국이 그 전략적으로 뭐를 추구하려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일단 중국은 그 자국이 중심이 돼서 북한, 러시아와 함께 3국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 대외 전략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유럽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또 북한은 또 핵미사일 문제로 미국, 유럽, 한국, 일본도 할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 네. 중국이 이들 국가들과 같은 대우를 이루어서 연대를 하는 게 과연 중국의 그 대외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때문에
중국이 그 미국이나 유럽, 한국, 일본 등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립각을 세워야 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을 하느냐. 그 점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북중러 3국이 연대하는 것, 특히 이제 신냉전으로 이걸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도 원치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북중러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푸틴과 김정은 간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삼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담을 갖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방중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사전에 방중한 거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그것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뭐 김정은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만나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북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고 푸틴과도 만나고 이런 다장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자신의 그 입지를 공고히 해두려는 사전 포석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올해 내에 성사될 것이냐 하는 여부는 좀 별다른 문제인데요. 네. 저는 미국이 북한에 어떤 카드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일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국교 수립까지 해준다면 그런 카드를 내민다면 북한도 아마 거부하기 힘들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과거 비핵화 협상과 비슷한 수준의 카드를 내민다면 아마 북한이 받기는 힘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장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표단과 조우할 가능성은 좀 어렵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북한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비난을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네네. 북한이 과연 그런 태도를 쉽게 바꿔서 이번 행사장에서 조우하는 형식으로라도 만나려 할까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령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정창준이었습니다. 전국